자, 이제 컴퓨터 들 주제, 자, 등기 신청 중에서 방문 신청, 전자 신청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안 나오다. 최근에 한 문제, 두 문제가 연속 29회 때인가 출제가 돼서 아주 지저분하게 구성이 됐었고요. 전통적으로는 전자 신청에 관한 주제가 몇 개 쟁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방문 신청은 논리 구조가 뭐냐면은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에다가 손으로 쓰는 거, 수기로 쓰는 것도 하고요. 등기소에 가게 되면은 자, 컴퓨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컴퓨터 바탕 화면에다가 신청 양식이 파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 방문 신청의 예시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경우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방문 신청은 등기 신청인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신청 정보, 아까 부동산의 표시, 신청일의 표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이런 것들 신청 정보하고요. 그 다음에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방문 신청 해서 정정하고 기명 또는 날인하고 간인 등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쟁점은 날인 또는 서명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자세히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 공인중개사법을 가서 보다 보면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얘만 뭐가 된다?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 신청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뭐 정정을 한다라든가 또 신청서 끄트머리다가 서명 또 날인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 둘 다 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자, 날인 또는 서명한다, 날인하거나 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슈가 될 만한 게 간인이라는 개념, 신청서가 여러 장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계약서 같은 거 쓸 때요 여러 장이면 중간에 누락되거나 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신청인이 여러 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한 명만 어떻다, 자, 간인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A와 B와 C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DEF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신청인에 A, B, C 다 들어갈 DEF도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신청서에다 여러 명이 다 간인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만 어떻다? 간인해도 된다. 두 가지입니다. 간인은 한 명만 해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날인 또는 서명 또는 날인, 기명 또는 날인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것 이렇게 보겠고요. 전자표준 양식이라고 해서 컴퓨터 파일에다가 자, 타이핑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제출하게 되는 것도 뭐가 된다? 방문 신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해서 전자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아까 관련한 질문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두 사람이 원래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대리해서 어떻다? 등기 신청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은요 대리인도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나마나 여기에는 이제 위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첨부를 해야지 대리할 수 있게 되겠죠. 나중에 보게 될 전자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컴퓨터망을 가지고 전산망을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건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법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만 소위 뭘 할 수 있다?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일단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반인도 어떻다? 타인을 대리해서 자, 소위 전자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한번 답을 뽑았었고 또 하나가 29회 때 같이 지금 또는 날인인데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다. 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고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디테일하게 좀 지저분하게 문제 틀리라고 내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전자표준 양식 관련해서 하나의 쟁점 삼아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전자표준 양식은 괜찮은 출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문 신청이다. 절대 컴퓨터 파일로 입력한다고 해서 이게 소위
자, 전자신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방문신청 최근에 한번 쟁점을 두 문제나 뽑아냈었고요. 자, 전자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사람은 다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마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우리가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해서 자연인이 있었고 법인이라는 것이 있었고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도 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해서 자, 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당사자 적격을 갖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법인 아닌 사단은 손발 등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봤던 이슈가 정대대 결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논의의 쟁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고 마지막이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는 소위 지금 전자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이거 하나가 제일 유력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 뱅킹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자 할 때 미리 은행에 가서 일정한 등록, 서류 등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 미리 어떻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당사자가 전자 신청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등기소에 출석을 해가지고요, 당연히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 가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자격자 대리인 법무사 변호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격자 대리인은 최초 등기 신청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유효기간은 3년인데 큰 이슈는 안 될 테고요. 자, 문제는 당사자 중에서 이제 등기 전자 신청 할 수 없는 사람, 법인 아닌 사람, 이게 제일 유력한 포인트고요. 나머지 자격자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등기소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가게 되면 거기다가 자, 이런저런 서류 갖다 달라고 하면은 이제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은 굳이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법무사에서는 어떻다 그 사무실에서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즉 자격자 대리인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사고 팔 일이 좀 많아가지고 미리 전자 신청, 등기 신청을 하려고 사용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등기를 넘겨줄 때 갑은 뭘 할 수 있다?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편하더라 이거지. 근데 친구 중에 벽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누구한테 정이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고 그래. 그래? 내가 너 굳이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내가 등기법 좀 아니까 내가 사무실에서 내 집에서 아예 뭘 해줄게. 전자 신청을 해줄게. 요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즉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전자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라고. 이에 대응해서 아까 전자표준 양식, 전자표준문서에 따른 자, 등기 신청은 방문 신청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어떻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등기소에 가서 자기가 타이핑해가지고 위임장 받아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요 두 개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의 쟁점은 전자표준 양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느낌상 마치 뭐처럼 느껴져? 전자 신청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요? 자, 전자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도 타인을 대리해서 뭘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셨고요. 자, 그래서 두 개 비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주제들 좀 잡다한 얘기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한 건당 한 개 신청서 활용한다라고 할 것. 근데 자, 통째로 외울 것이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것. 자,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저당이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그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공동저당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출제 포인트 두 가지가 될까요? 자, 일단은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 있을 때만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공동 일괄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 있을 때만 어떻다? 일괄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건 다른 건 다 빼버리고요. 관할이 어떻을 때? 같았을 때만 어떻다?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관할이 똑같아서 요거 하나만 쟁점을 삼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일괄 신청이라는 게 최근에 문제가 쟁점이 됐었고 등기소 관할이 다를 때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일괄 신청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등기 신청의 취하. 자, 최근 7년 사이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과거에 하나의 쟁점이 됐던 사안, 하나의 신청서로 수개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한 5개 정도의 부동산, 4개 정도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공동 저당권 설정하려고 하다가 담보가 충분하다, 3개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3개 정도면 있어도 충분하다. 그러면 하나를 빼는 거. 이걸 우리가 일부 취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취하를 굳이 출제를 한 취지는 뭐냐면은 일괄 신청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어떻다? 일부 취하라는 개념을 소화할 수 있다. 아마 출제자가 묻고자 했던 것은 일부 취하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쟁점이 아니라 일괄 신청이 문제가 됐을 때만 무슨 문제? 일부 취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될 것이고요. 자, 아까 관할이라고 하는 거.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을 한다. 이걸 우리가 소위 토지 관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예를 들 때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사업할 때 제주도 관할 등기소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 서울에서 자기 주소지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큰 의미는 없고요. 그 외 대법원장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짜리 옳은 걸 모두 고르시 이런 식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사무는 원래는 뭐라고요? 각자 그 토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어떻다? 담당을 하게 된다. 근데 대법원장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여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걸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게 이걸 우리가 위임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 성립이라고 하는 거, 자, 이미 공부하셨죠? 저접효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저장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둘 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접효라고 하는 거,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저접효라고 하는 거, 저접효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성립 관련해서 자,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이제 좀 이제 단순한 주제고 아마 공부할 때는 좀 어려운 게 이 등기 성립이에요. 자, 중요치는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틀리게 나오기도 하고 맞게 나오기도 하고 둘 다 답으로 구성하지 않는데 상당히 헷갈리게 되는 것이 저접효라는 개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저접효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데서 키워드 같은 등기소 관할일 때만 어떻다? 일괄 신청 가능하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 일부 취하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저접효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보게 되면은 자, 방문 신청을 위한 등기 신청서 작성, 제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이 문제는 지금 29회 때 출제가 됐는데 더럽게 어려웠어요. 말장난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등기 신청서에는 신청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옳은 편 구성을 했고요. 2번 지문 간인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 한 사람만 어떻다? 관인을 해도 된다라고 할 거.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이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어떻다? 바로 간인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말장난에서 어려웠어요. 이에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된다. 말도 못하게 말장난했던 문제, 아주 더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또는 날인 이렇게 가야 돼서 서명하고 날인은 다시 한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왔던 주제 있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것만 뭐야? 서명 및 날인.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서명 또는 날인. 이건 말 그대로 틀리게 내려고 몸부림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한 신청 정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럼 출제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등기소가 관할이 똑같았을 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일괄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가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남는 쟁점 뭐라고요? 관할이 똑같았을 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일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관할이 똑같았을 때만 일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같이 쌀을 붙여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일부 취하할 수 있다. 오래전 나왔지만 같은 맥락. 그래서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보고 뭐를 낼까라고 하면 자, 일괄 신청에 대응해서 일부 취하라는 개념 뽑아낼 수가 있겠다. 해서 답은요, 지금 3번이었는데 아주 어려웠던 문제고,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틀리라고 장난치는 그런 문제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자, 등기 신청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외국인 끄트머리 전자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전자 신청 안 되는 거 뭐였었어요? 전자 신청 안 되는 거 바로 법인 아닌 사단만 어떻다?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없다. 1번 틀렸고요.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관리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소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제공할 필요 없다. 세트죠? 다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다 세트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첨부 정보로서 등기 관리자가 되는 경우 정대대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정대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됐었다. 그 다음에 3번 이행 판결에 따른 등기라고 하는 것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 요건 알겠다. 자, 이행 판결은 항상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 10년 지나도 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 앞에 공부했던 거죠.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탁 등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맡겨둔다 이런 취지의 등기를 가리켜서 신탁 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신탁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위탁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될 것이고요. 자, 5번을 답을 뽑았었나요? 전자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이 있어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29회 때 방문 신청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자, 전자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 요거 틀리게 낼 수도 있겠죠.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럼 틀린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방문 신청 시리즈 두 가지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등기 실행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 신청을 받아서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요거 제일 첫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와 연계가 되죠. 그래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총 몇 페이지? 3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이걸 크게 두 가지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 등기를 표제부를 사실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를 갑구, 을구 이렇게 대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구분 건물의 등기, 건물의 등기력도 구조가 똑같고요. 이런 이제 출제할 포인트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거 하나, 두 개 정도 뒤지게 외워서 끝내버리셔야 돼. 나중에 대지권 등기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하지 마요. 그냥 어차피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해서 맞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파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첫 번째 출제 포인트 겁나 쉬운데 답을 뽑는 주제. 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총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게 된다. 해서 한동 건물 전체별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복 아파트 101동, 101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등기부를 떼보게 되면 행복 아파트 101동, 101호 그러면 크게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페이지가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라고 해서 101동에 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가 20층짜리인데 1층은 뭐 전유 면적이 얼마가 되고 2층은 얼마가 되고 3층이 얼마가 되고 이 구조는 뭐 철골 구조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는 것을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고 하는 거 85제곱미터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에서 101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갑구라고 하는 것은 101호의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권 보존기가 언제 이루어졌고 소유권 이전기가 몇 차, 저차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전유 부분의 갑구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을구 이 소유자가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식의 내용을 을구에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권리라는 것은 갑구에 표기를 하게 될 테고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는 어디 을구에다가 표기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 얘기 보지 마시고요. 힘드니까. 자, 이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분 건물, 집합 건물, 자, 이거 아파트,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 건물 또는 집합 건물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 건물이 존재하기에 앞서서 이미 토지가 존재했었고 아마도 토지는 당연히 등기 기록이 존재했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토지의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데 자, 가볼까요? 등기관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뜻을 어떻다 기록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등기관은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다시 주어수로 등기관은 어떻다?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다시 외울게. 등기관은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면 토지의 등기 기록에 라고 되어 있죠. 토지 등기부에다가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다시 갑시다. 등기관은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어떻다?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다시 어디다가?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어떻다?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을 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어디다가 토지 등기부에다 어떻다? 토지 등기부에다 기록을 해야 되고요. 뭐를?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걸 문장을 외우셔야 돼. 등기관, 자, 토지 등기 기록, 등기부에다가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왜 이게 출제 이슈가 되냐면요. 이 구분 건물의 등기에 대해서 뭐라고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다 이제 등기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토지에는 분명히 소유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존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건물을 건립하게 된 원인, 근거가 소유권의 근거
근거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고 또는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짓거나 전세권, 임차권을 통해서 건물을 지은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집합 건물의 등기 기록을 만드는 건 별개의 문제로 만약에 이 사기꾼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이 토지가 예를 들어 지목대라고 돼 있으니까 겁나 평수도 넓고 등등등.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토지 등기부만 두게 되면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돼 있다라고만 돼 있게 되면 장난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땅이 나대지다 이런 식으로 개뻥을 칠 수가 있는 걸 대비해서 뭘 하자? 자, 집합 건물에 관한 등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 토지의 등기 기록에 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토지 위에 뭐가 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다시 갑시다. 자, 토지 등기부가 있었어요. 이 땅을 사가지고 주택법 등에 따라서 아파트 등을 지어 올리게 됩니다. 그럼 등기관은 자, 한 동물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4개 페이지로 어떻다? 등기부를 만들게 된다. 자, 101동, 101호 아까 설명드렸고 101동, 102호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한 동건물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고 102호의 전유 부분, 갑구, 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크게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한편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그 토지, 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이 토지의 등기부에다가 뭐를 대지권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앞으로 다시 등기관은 토지 등기부에다가 어떻다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요걸 갖고요. 지문들이 보시다시피 겁나 길어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등기 신청 등에 관한 실행에 관한 주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요거 겁나 대박이야. 자, 등기필 정보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자, 해서 일단은 원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 정보로서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 요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입력을 해야 된다. 누구? 매도인. 이거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공동 신청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 단독 신청에 있어서 지금 매도인이 이긴 거거든, 승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에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등기필 정보가 뭐냐 했을 때,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고 과거에 불렸던 겁니다. 집문서, 땅문서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지금에 와서는 집문서, 땅문서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은행의 보안카드처럼 만들어진 거. 이걸 우리가 등기필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거. 자,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그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집 3분한테 뭘 해준다고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등기필증을 등기소에서 교부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원칙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이따시만큼 쌓여 있습니다. 외우시면 안 되고요. 시험에는 무조건 다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점점점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야 된다. 틀린 표현 점점점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옳은 표현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제일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건축법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을 제외하고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 적용도 있었다. 적용 관련해서는 적용 의무가 있는 게 딱 한 가지야. 바로 물류시설. 나머지는 다 어떻다 적용 의무가 면제되게
있게 된다. 무조건 다 어떻다? 적용 의무가 면제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의 쟁점을 삼았던 바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똑같은 논리 구조로 등기 필정보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 필정보 다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외우셔야 돼. 되게 중요해요. 앞쪽을 읽으시면 당합니다. 무조건 다 등기 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실 것. 원래 이제 한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등기 필정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등기 필정보라는 종이 쪼가리가 있고, 이게 등기 필정보가 아닐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등기 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로 가름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 외울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신청이 나와 있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매도인한테는 매수인한테는 앞으로 뭘 줄 테고 등기 필 정보를 주게 될 테고, 매도인한테는 당신이 신청하신 등기가 이렇게 실행이 다 끝났습니다. 당신이 실행했던 거 맞죠? 이렇게 확인만 하기 취지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것을 교부하는데 거의 의미 없고, 대신 이거 공부할 때 꼭 기억하실 게 있죠. 공간정보법 파트에서 공부했던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지적정리의 통지,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사항 등을 어떻다 통지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문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자, 등록한 날부터 얼마? 7일 이내에 바로 지적정리사항을 통지를 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한편 이에 등해서 변경 등기에 촉탁이 있었다. 그때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얼마? 15일 이내에 등기자, 이때 지적정리사항을 통지를 해야 된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등기 완료 통지서의 접수라고 해서, 자, 관공서가 촉탁을 하면 관공서한테는 뭐 등기 권리자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때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내용들이 너무 방대한데 이 파트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등기 필 정보라고 하는 거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퉁쳐서 가셔야 돼. 이걸 개별적으로 외웠다가 나중에 엄청 후회합니다. 왜? 첫 번째 외우기가 너무 어렵고, 두 번째 출제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곰곰이 소화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보셨고, 하나만 더 쟁점을 확인해 볼까요? 바로 이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이신청이란 이 주제는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게 기록명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얘는 별것도 아닌데 지문 3개 가지고 아주 도배하듯이 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더럽게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도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그렇게 통계적으로 많은 출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받아서 처분 또는 결정 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주의하실 게 이해관계인만 뭘 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자 을과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등기법을 잘 아는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이 보아하니까 이거 등기 잘못했다 해서, 죄송한데 등기관님 요거 잘못하셨다, 이 있습니다. 요거 안 됩니다. 이해관계인만 어떻다?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거의 답을 뽑는 주제. 자, 새로운 사실, 자,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 신청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근거 방법을 근거로 해서 이 신청을 할 수는 없다 해서, 뭔 소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부동산이 을과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근데 그 당시 을도 병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상속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상속 등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서 존속 살해 등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속인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뭘 가지고 이 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얘기. 즉 등기 신청을 당시에 처분 당시에 사실 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다 증거 방법을 통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지, 이 신청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신청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새로운 사실을,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해서 어떻다 이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답을 뽑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 이 신청에는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뭔 소리냐면 등기관이 어떤 처분 결정 등을 하고 등기를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누가 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래요? 우선 멈춤 아닙니다. 우선 멈춤 아니고요. 하던 대로 다 계속 하면 된다. 여기 좀 살을 붙이면 이런 식이야. 자, 등기관의 처분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신청할 겁니다. 일단은 이해관계이라고 했을 때 가능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지방법원에다 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대신 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하는 것을 등기소에다 합니다. 그래서 저 등기관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판사님, 당신이 판단해 주시오. 이게 바로 이 신청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등기관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신청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바로 고치는 게 아니라 판사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잘못했다고 또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판단되면 판사한테 소명하는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아니다, 이 시청인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법원의 판사가 결정 등을 통해서 이 신청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될 때고 요거 할 때 이제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저기서 세법에서 공부하신 주제와 같이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과세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 이 사람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 물론 30대 문제에서는 이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즉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라고 하는 것은 소위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뭐라고요? 반드시 그 절차를 선행해야 될, 반드시 그 절차를 거칠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지요. 자, 그러면서 그때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다만 30일 범준에서 공매처분을 어떻다? 바로 보류할 수 있다. 그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또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압류하고 공매 붙이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집행부정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권의 처분이라는 것도 이게 또 행정청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신청에는 소위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주제예요. 내달에 더 이상 내릴 게 없으니까 기록명령 등기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등기관이 처분 또는 결정을 했어요. 자, 처분 또는 결정을 했는데 법원의 판사가 보니까 잘못됐다. 그럼 등기관이 잘못했으니까 등기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록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요 문제 가지고 이제 쇼부를 쳐야 되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외울 수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양립할 수 있는 등기,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가등기 겸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게 있었죠. 가등기 겸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 이때 이슈가 됐던 거, 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없다. 모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한 사안에서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하는 법원이 행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가압류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은 만약에 가등기보다 선순위 위치하고 있으면 어떻다?
소유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등기관이, 자, 등기관에 대해서 지금 지방법원에서 명령을 했다고, 야, 등기 바꿔! 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어떻다? 등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기록을 해야 된다. 법원은 시킨 대로 다 등기를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예외라고 해서, 즉, 등기관이 등기를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한다면 어떻다? 등기관이 바꿀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외워서 절대 풀 수는 없고요.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한 번 나왔고 30회 나와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먼저, 자, 지금 이제 권리 이전 등기 기록 명령에서 지금 법원의 판사가 이거 권리 이전, 소유권을 이전해 줘라 또는 저당권을 이전해 줘라 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명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소유권 이전해 주고 저당권 이전해 주면 될 것인데, 이런 등기 전에, 이런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 명의로 또 다른 사람에게 권리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 제3자 명의 제3자도 권리를 취득하고 이번에 또 권리를 취득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니까 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자, 지금 뭐죠? 소송 당사자가 이 제3자 명의의 권리가 무효다 이런 등기를 주장한 소송을 통해서 입증을 해 보이고 자기 명의로, 그다음에 제3자 명의 등기에 말소 등기 신청하는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져오는 건 별개의 문제로, 등기관이 어머 저 법원의 판사가 시켰으니까 다시 줘야지 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등기부를 권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사안. 자, 기록 명령의 내용은 야, 을한테 이전 등기해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제3자 병한테 이전 등기가 돼버리게 되면 등기관의 마음은 아프지만 방법이 없다는 거야. 현재 등기 명의 자체가 누구? 갑이 아니기 때문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용의권 설정 등기 기록 명령. 그래서 야, 지상권 설정해줘, 전세권 설정해줘 라고 명령을 내렸어. 근데 그 동일한 부분에 용의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면 할 수가 없잖아. 또 한 번 지상권 설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가등기, 본등기 할 때 했던 얘기와 완전 똑같은 거야. 무조건 뭐라고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기록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방법이 없잖아요. 자, 세 번째. 기록 명령에 따른, 자, 말소 등기 기록 명령을 만약에 법원에서 했다 하십시다. 지우라고 했는데 등기상 이해관계가 그 사이에 또 발생을 해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말소 등기 등은 항상 등기상 이해관계의 승낙을 받는 거, 요거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전 등기 기록 명령, 설정 등기 기록 명령, 그 다음에 말소 등기 기록 명령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의미 자체가 중복, 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해서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기관의 첨부정보 제공 명령에 따라서 신청인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지 잘못이지. 그래서 이건 세 가지가 이슈가 되는 거죠. 세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대한 기록 명령이 있다면 이때는 미안하지만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이 등기 신청인이 내야 될 첨부정보를 내지 않는다. 그럼 등기를 실행하고 싶어도 어떻다? 방법이 없다라고 할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기록 명령, 등기 명령,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실행 등에 관한 주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신청, 등기상 이해관계인만 뭐라 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실행. 요게 지금 30회 때 새롭게 나왔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가면 안 되고 크게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해주고 싶어도 도대체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 가지고 쟁점들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